오늘도 참 더웠습니다. 그래도 마스크 잊지 않으셨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대거 나오면서 우리 의료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방호복 내부 온도가 37.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쓰러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찜통 방호복을 입고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정말 고맙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온몸이 땀범벅이 돼도 오직 사명감으로 일한다는 의료진을 위해서라도 생활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 오늘로서 개국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 네, 강제로 이렇게 막 시키고 네. 네, 지금까지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응원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이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방송 진행하는 도중에 저희가 기습적으로 퀴즈를 내드립니다. 잘 듣고 계시다가 퀴즈가 나온다 싶으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쏴드립니다. TBS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고요. 또 김지윤의 이브닝쇼 역시 좋은 내용의 방송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구성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며칠째 전해드리고 있어요, 이 얘기를. 네, 자, 뭐 진척이 있나요? 없죠? 뭐 며칠 동안 했던 얘기랑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요. 오늘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전에 김태년 주호영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여기서도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동 직전에 우리는 상임위 명단을 낼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중에 어느 것이 우리 몫인지 알아야 명단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거는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합의는 안 됐고 비공개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당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진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국민이 부여한 시대 전환의 과제를 완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는 있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법정 시한을 넘긴 것 자체가 21대 국회가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번 주를 넘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아마 내일 네. 글쎄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좀 달려 있겠지만 원구성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밀어붙일 것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내일.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상임위를 가져갈 생각이신지 정말 18개 다 가져가는 건가요? 지금 일단은 사실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니까 아까 원래 5시에 한다 그랬거든요. 네네. 국회에서 한다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밖에서 한대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밖에서? 많이 몰리니까 이제 국회 밖에서 한다고 해서 빠져나가서 지금도 이제 어디선가에서 하고 있을 건데 그러나 이제 시나리오는 그래서 이 협상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를 좀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당초에 예고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본회의 열어서 18개 다 가져가기. 그런데 이거는 조금 가능성은 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독식한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고 여론의 부담이 아무래도 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안은 이 여당이 11개, 야당이 7개를 가져가는데 거기에 법사위와 예결위원장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당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11개만 딱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통합당은 이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안은 예결위원장은 주고 법사위원장만 포함해서 11개를 여당이 가져가는데 그것도 이제 단독으로 이 개원을 해서 본회의를 열어서 가져가는 그런 방법. 이 정도 세 가지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엔 18개 다냐 아니면은 11개인데 거기에 법사위 예결위를 다 가져가냐 아니면은 그냥 법사위만 가져가느냐. 맞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 잘 안 될 경우에 협상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 야당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한대요? 오늘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봤는데 역시 이 법사위원장 없이는 협상은 없다. 이게 기본의 아주 원칙이고 절대 물러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오늘 통합당 입장을 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17개 상임위원장을 다 주더라도 법사위원장 하나 받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 상임위원장이라는 건 사실 당 전체적으로 봤을 땐 큰 의미는 없어요. 이 3선 이상 의원들이
자리 하나씩 챙겨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죠. 근데 이제 법사위원장은 이 야당으로서 어떤 전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보장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뭐 일종의 법안의 뭐 최후의 그렇죠. 보루 역할을 하면서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사위원장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걸 역으로 보면 법사위원장 그 자리가 그만큼 얼마나 중요하다? 상원의 역할을 해왔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고 좀 다른 법사위가 돼야 된다.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통합당은 그런데 방법은 별로 없어요. 여당이 이제 밀어붙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국회가 경색되는 그런 과정을 갈 뿐 그 예전처럼 물리력을 동원한다거나 아니면 뭐 장애 집회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 일체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4.15 총선에서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민의를 확인했다라고 이 통합당 내부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추경 같은 그런 여당이 핵심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식의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리고 11개만 만약에 여당이 먼저 상임위원장을 임명을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을 안 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초반부터 시작하자마자 뭐 충돌로 시작하는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김부겸 전 의원이 저는 이제 대권 포기한다. 당권을 갖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이낙연 의원을 노리고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 비낙 연대라는 말까지 나온다면서요? 네, 뭐 비낙 연대, 네. 그러니까 반 이낙연 전선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보면 이낙연 대 뭐 우원식, 홍영표, 김부겸 네. 이렇게 전선이 만들어졌다라고 저희가 봐왔는데 우원식 의원이 자신은 이 비이낙연 연대가 아니다라는 선을 긋는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당대표의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 연대 논의가 나오는데 그런 논의가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연대는 이 당권, 대권 이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노선을 갖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마음을 못 정하신 거 아닌가요 혹시? 네. 근데 하나 눈여겨볼 게 네. 어제 이 우 의원이 이낙연 의원의 요청으로 만났거든요. 이낙연 의원을.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네. 이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전대를 두고 두 사람이 어떤 모종의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좀 관측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입을 꼭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송영길 의원도 불출마한다더니 마음이 좀 바뀌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네. 이낙연 의원의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이번 주말 정도 일요일 정도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낙연 의원이 주말쯤에 출마 선언을 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요새 감 좋아서. 우리 박수몽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쯤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낙연 의원 측에서는 뭐 움직임이 좀 있나요? 네, 저도 이렇게 예측을 하는 이유가 사실 지금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당장 오늘 저녁에 이 부산 지역 총선 낙선자들 모아가지고 이낙연 의원이 만찬을 합니다. 위로 만찬을 하고 또 내일 아침에는 수도권 의원들하고도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반 이낙연 연대가 형성이 되니까 이낙연 의원은 자기 세를 좀 불리고 결집을 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걸로 좀 보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송영길 의원도 이 불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이낙연 의원 지지 쪽으로 입장을 좀 틀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이 강한 사람한테 조금 더 모여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대법한 사람 혹은 뭐 지금 뭐 대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좀 가기 하지 않을까. 네. 유권자도 그렇다는 얘기 하잖아요.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서. 그런 면도 있고 또 한편에는 약자에게 또 언더독 효과라고 그런 게 또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참 알 수가 없고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당권에 도전해서 당권을 잡아야 대권이 수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비판은 있겠지만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의도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습니다. 존재감 확인을 하기 위해서도 당권에는 이제 도전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통합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어요. 기본소득도 상당히 조금 충격적이긴 했는데 지금은 뭐 대학 교육 문제, 뭐 데이터청 설립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관련해서 여의도 연구소랑 그다음에 당내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문가들 불러서 간담회를 했는데 이 간담회 마친 다음에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데이터청 설립을 위해 여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걸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원료가 데이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4일에 사실은 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플랫폼 선도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네. 데이터가 곧 돈인 시대다. 데이터청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행보를 쭉 보면 글쎄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달갑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그렇겠죠. 기본소득 네. 거기다가 또 이 데이터청까지 얘기를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아젠다를 던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지금 뭐 원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본격적인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원외에 있고 또 비대위원장이라는 그 자리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아젠다를 던지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민주당 내부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좀 경각심도 있고 우리가 빨리 이 문제를 원구성을 하고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먼저 있고요. 던져야 되는데 지금 약간 그렇습니다. 선수를 뺏긴 듯한 느낌을 네. 갖고 있나 보죠.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 대학 교육 문제도 제가 기사를 좀 살펴봤더니 4년 학사제, 2년 석사, 그리고 4년 박사가 4년 걸린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 제도가 굉장히 뒤떨어졌다. 네, 10년 네. 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얘기 산 증인 하던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맞아 하면서 제가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래 이야기를 한다면은 조금 많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따지고 보면은 미국의 그 혁신 기업들 네. 대학 제대로 졸업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다 중간에 중퇴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대학 그렇다면은 뭐 대학 교육에 대한 질도 높일 뿐만 아니라 글쎄요. 굳이 이렇게 이제 학제 뭐 연수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먼저 던진 것 같은데. 자, 민주당 측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있다. 네. 위기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은 통합당 측에서는 의원들 반응 어떤가요? 뭐 대체로는 조금 더 좋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물론 반발도 있고요. 일단 좋아하는 반응은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이슈를 던지고 있는데 특히 기본소득 같은 거는 여권에서 막 재빨리 반응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슈를 좀 주도하고 있구나 이런 만족감을 좀 당내 의원들한테 준 것 같고 어제 무소속이긴 하지만 이 통합당 의원이라고 사실상 볼 수 있는 김태호 의원 만났는데 좀 인상적인 비유를 하더라고요. 뭐였냐면 지금 보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남아있는 자산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팔려면 일단 박수를 쳐야 되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이 박수를 굉장히 잘 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봐야지 뭐가 있는지라도 한번 훑어볼 텐데 그 박수 치는 역할은 너무 잘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객 행위를 잘하고 있는 그렇죠. 한마디로 네. 그리고 이제 반발도 있는데 일단은 메시지를 좀 마구잡이로 던진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 보수를 쓰지 말라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진보나 보수 말고 진취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기본소득 던지고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을 던졌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일관성이 없다 이런 비판이 있고 특히 이제 이 보수라는 가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장제원 의원이나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죠. 그렇군요. 근데 그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을 했다가 취소한 분이 있죠. 그게 네. 이제 차명진 전 의원 했었던 이야기, 세월호 두고 했던 이야기를 이제 네. 본인의 SNS에 이전에 올렸던 게 지금 드러나는 바람에 취소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타격을 받았죠. 아무래도 네.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여의도 연구원 강화시키겠다 그런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내세운 인물이 사실은 4.15 총선에서 큰 패배의 원인이 됐던 차명진 전 의원의 막말을 옹호했던 사람이라서 부담이 되는 좀 그런 상황이죠. 근데 검증할 시간이 없다고 오늘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던데 김종인 위원장이. 근데 페이스북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글이잖아요. 이거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거는 아마 향후에도 계속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수사기관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데 이 페이스북은 뭐 기자들도 다 보기도 하고 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그렇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변명으로는 좀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차명진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또 냈더라고요. 뭐라고요? 이경 전 교수한테 네. 미안하다. 아니 축하드린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면 상처만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서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진실을 말한 나에 대해 자기 권한에도 없는 제명을 기정사실로 해서 사전선거에서 나에게 심각한 표의 손상을 초래했다. 김 위원장을 고소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고소까지? 네. 이 표현도 좀 그렇더라고요. 미통당아 기다려라. 당신들이 먼저 도발했다. 이렇게도 적었더라고요. 글쎄 뭐 얼마나 신경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굉장히 앙금이 많은 것 같아요. 차명진 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매일매일 저희가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지금. 또 지금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116명. 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중에는 예수말씀 실천교회 관련 확진자 9명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리치웨이에서 비롯된 감염이 제2, 제3의 집단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차 전파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N차 전파가 어디까지 갈지 짐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양천구 탁구클럽 관련 확진자도 6명이 추가됐고 또 수도권 개척교회도 그렇고 또 경기 과천시의 군사안보 지원 사령부 여기에서도 가족이 2명 추가로 확진됐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입장은 뭐냐면 증상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증상이 미미해서 잘 걸러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방역 당국이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강력하고 또. 그래서 국민들한테 계속 호소하는 게 개인 위생 수칙. 또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만나지 말라 이런 거 좀 지켜달라고 계속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갈지 일파만파 확산될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개인 숙지 잘 지켜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은 웬만하면 조금 당분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 이벤트 시간입니다. 예고를 해드렸는데 자, 또 뭐 생활 밀착형 기자라고 제가 놀리기도 했습니다만 또 퀴즈하면 또 우리 박정호 기자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박 퀴즈. 네. 박정호입니다. 네. 자, 오늘의 깜짝 퀴즈. 1990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첫 방송을 시작했다는 것을 비롯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둘로 갈라졌던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이뤄냈고요. 오랫동안 적대적 관계였던 소련과의 수교가 이뤄진 것도 바로 1990년입니다. 참고로 걸프전도 같은 해에 일어났었죠.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한국 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걸작인 이 작품도 1990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한국 영화계의 거장 임권택 감독이 연출했고요. 박상민 씨와 신현준 씨가 출연한 이 작품. TBS에 개국 이틀 전에 개봉돼서 당시 최다 관객을 불러 모았던 이 작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 이거 보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옛날 거라 그런 거 아니에요? 퀴즈에 정답을 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로 보내주십시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35장의 커피 쿠폰을 쏴드립니다. 35장입니다. 우와, 많습니다. 웬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웬만하면 다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보내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가요? 예,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는 저처럼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박수봉 기자가 짧게 힌트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 봤던 기억 너무 나고 시리즈로 나왔잖아요. 이 영화 보면서 긴똑강 이런 거 어린 친구들이 많이 했었고. 볼 나이가 아닌데. 봤습니다. 그리고 이 SBS에서 방영됐던 드라마 야인시대는 좀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좀 이 퀴즈가 어렵냐 안 어렵냐 약간 논란이 여기서도 잠깐 있었잖아요. 근데 야인시대를 보면 충분히 아실 것 같고 야인시대의 전신격인 영화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이 일제강점기 때가 배경이고요. 김울동 씨와 송일국 씨와 연관이 있는 작품입니다. 이 정도면 맞추시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맞추시지 않을까? 어렵습니다. 네, 찾아보고서라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정답과 당첨자는 저희가 4부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뉴스도 전해주시고 퀴즈도 내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지 시간 10일 워싱턴 DC 의사당에서는 하원 법사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동생은 청문회에 출석해서 위조 지폐 $20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된다며 체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이 발의한 경찰 개혁 법안을 논의하고 또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고 하죠. 그런데 백악관과 공화당에서는 경찰의 폭력 그리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면책 특권을 제한하자라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뉴욕 검찰청의 이민규 검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검사님이라고 하셔갖고 좀 이렇게 지긋하신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젊으신 분이 오셔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잠시 한국에 들어오신 거죠? 네네. 그리고 2주간 자가격리 끝내고 지금 3주 차라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네, 격리.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뉴욕 상황부터 조금 여쭤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이 입었던 곳이 뉴욕이고 또 지금 뭐 시위 아직 계속되고 있나요?
네, 이제 시위는 계속되고 있고요. 네. 이제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네네. 저녁 6시에 있었던 이제 브루클린 시위에는 꽤 많은 인파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에 경찰도 많이 투입되지 않고 네. 되게 평화적이고 좋은 분위기에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뭐 앞으로의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시위 초기에 좀 격앙된 분위기에서는 좀 안정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 뭐 후반부터 조금 이렇게 평화적인 시위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일단은 장례식이 치러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기는 한데, 자, 이제 뉴욕에서 오셨으니까 뉴욕 시장이 또 특별한 분이잖아요. 네, 드블라시오 시장 부인이 또 흑인이에요. 맞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뉴욕 경찰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삭감이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뭐 전부 다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뭐 어떤 건가요?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뉴욕시에서도 재정적으로 많이 좀 타격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이제 특히 교육 분야에서 많은 삭감이 있을 거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뉴욕 경찰 예산은 전혀 변동이 없을 거라는 발표가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불만들이 이미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지 플로이드 상태가 이제 발생하고 나면서 그 이제 분노가 좀 더 증폭되는 효과가 네네. 있었던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이제 이 여론을 밀려서 뉴욕 시장도 그러면은 뉴욕 경찰의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뭐 교육 분야나 아니면 뭐 청년 뭐 취업 이런 네네. 프로그램에 좀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조금 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또 검사로 활동을 이제 하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뭐 사실 공공연한 이야기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하거든요. 경찰력이 굉장히 강한 국가고 미국은 또 뉴욕은 또 NYPD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뉴욕도 이런 식의 경찰이 좀 과잉 진압 그리고 좀 심각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많았나요? 네, 뉴욕에서도 이제 유색 인종에 대한 강제 진압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네. 굉장히 이제 자주 있었는데 이제 그중 가장 또 대표적이고 또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2014년도 에릭 가너 사건이에요. 네네. 그때도 이제 뉴욕 경찰관이 이제 93년도부터 법으로 금지된 초크 홀드라고 이제 해서 이제 뒤에서부터 팔로 목을 조르는 이렇게 헤드락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제 제압 기술을 사용하면서 이제 그때 흑인 피해자가 또 질식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었고요. 네네. 이제 그때도 공교롭게도 그 피해자의 마지막 말이 조지 플로이드 씨처럼 이제 숨을 쉴 수가 없다. I can't breathe. 이렇게. 네, 그 말을 이제 또 하면서 그때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시민들이 경찰에 대한 불신 그러고 지금 현재 미국시 재정에서 세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경찰 예산인데요. 이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비판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경찰 노조도 어마어마하게 파워가 세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굉장히 강한. 네, 그게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것도 꽤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또 많은 그런 뭐 단체들이나 뭐 이런 조직들에서 정부 조직들에서 이제 더 이상 경찰 노조와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발표도 내놓고 있어서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근데 사실 한국은 이 경찰의 공권력 행사하는 장면들이 뭐 반대인 경우도 좀 많고 경찰이 얻어맞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근데 네. 미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굉장히 그 곤봉도 잘 휘두르는 편이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권총을 자주 쓴다는 것도 우리는 상상하기가 힘든데 왜 그렇게 강하게 나서는 건지 문화 차이라고 봐야 될까요? 뭘까요? 이유가? 글쎄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총기 사용도 꽤 큰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항상 미국이 이제 공권력이 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에는 만약에 공권력이 강력하게 이제 실행되지 않으면 경찰들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없고 또 그런 위기 상황에 투입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런 이제 논리를 피면서 경찰들이 조금 이제 한국과 비교하면은 훨씬 더 강압적으로 진압도 하고 수사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멀리서 사이렌만 울리면 사람들이 긴장하고 일단 숨이 안 쉬어지고 진짜 그런 거예요? 네, 뭐 그런 경우 되게 많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기가 규제가 좀
별로 없는 편이잖아요. 한국에서는 훨씬 더. 그리고 총기도 굉장히 많이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굉장히 강경하게 나간다.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자, 데릭 쇼빈 이 사람이 이제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경찰관 이름인데요. 지금 미네소타주 법원이 보석금으로 12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5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보석금이 이 정도면은 많은 거예요, 검사님? 근데 뭐 통상적으로는 이제 살인 혐의에 100만 달러 정도가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도 사안의 중대성이나 뭐 대중의 관심도 이런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네. 평소보다 조금 더 높은 125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조금 더 높은 거라고 네네.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게 지나치게 막 높은 건 아니고. 네. 근데 지금 2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처음에는 3급 살인 그리고 2급 과실치사 혐의. 그러니까 지금 2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제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과실치사랑 살인은 또 되게 다른 거잖아요. 머더하고 맨슬러터 이렇게 되게 다른 것처럼. 그렇죠. 그럼 뭐 무겁게 지금 기소가 된 건가요? 어떤 거예요? 그 뭐 3급 살인에서 지금 2급 네. 살인으로 기소가 이제 수정되었다라는 걸 보면 검찰이 데릭 쇼빈이 네네. 이제 어느 정도 고의성을 가지고 살인을 한 걸로 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급 살인은 1급 살인과는 다르게 이제 1급 살인은 사전에 계획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악의적이고 그런 치밀한 살인이라고 보는 건데 이제 네. 2급 살인은 그 정도로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최대 4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꽤 무거운 범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정해서 기소를 했다는 건 아무래도 여론이 심상치가 않으니까 처음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높게 네, 기소를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지금 알아보는 분이 계세요. 은행털이님께서 유튜브에서 여쭤보셨는데 이민규 견사님 나는 뉴욕의 초보 검사입니다. 예, 그 검사님이시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 검사님 맞습니다. 네, 저도 그 책 읽어봤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구나라고 이제 하면서 오늘 오신다고 굉장히 반가웠는데 궁금한 것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우리 청취자분들은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공무원 면책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공무원 면책권이라는 게 이제 미 연방 대법원이 1967년에 선의로 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면책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처음 판시를 하면서 생겨난 것인데요. 이제 2015년에 대법원이 이를 다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수립된 법 및 헌법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공무 중 행위와 관련해 기소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사실상 선고뿐만 아니라 기소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효과를 이제 갖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찰로 인해 시민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한 1% 이하밖에 안 되는 경우에만 기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소를 하는 비율이 1%밖에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수립된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그 명확하게 수립된 법이라는 게 정말 그 전에 있었던 이미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상황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에서만 이제 이게 명확하게 수립된 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사건들이 그렇게 똑같은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애초에 기소 자체가 잘 어려우니까 이게 사실 그 경찰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큰 면책권을 준 셈이죠. 그렇군요. 참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시스템이라 갖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방대법원에서 이런 판례가 나와버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기소를 해갖고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뚝 떨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건데, 자 이런 이제 시위할 때 저도 미국에 살 때 이제 뭐 많이 본 건 아니었어요. 저 때는 사실 시위하는 걸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뉴스에 나오거나 이런 거 보면 무섭게 진압을 해요. 정말. 이 곤봉 쓰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뭐 체두탄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그거 뭐라 하죠? 테이저건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이렇게 지지직 하고 하는 거에 그거 페퍼 스프레이라고도 하고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사실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 시위하던 시위대 진압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자주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네, 저도 뭐 뉴욕에 있는 동안 뭐 오키파이 월스트리트 시위도 네. 있었었고 네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시위를 봤는데 이 정도로 강경하게 진압하는 경우는 저도 잘 못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워낙 자주 이런 것들이 생중계되다 그렇죠. 보니까 SNS를 통해서 좀 그거가 가져다주는 좀 충격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번 시위의 좀 특이한 점은 이번 시위의 대상이 비난 대상이 아무래도 경찰이다 보니까 경찰들도 조금 더 격앙되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은 어떤가요? 그거는 또 무슨 역효과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나요? 뭐 아무래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시위대를 뭐 폭도라고 규정하고 뭐 폭력도 불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 사태를 좀 더 안정적이고 뭐 평화롭게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검사님께서는 이제 검사 활동을 뉴욕에서 하시면서 이거는 진짜 경찰력이 너무 남용된 케이스다.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나요?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그 경찰들하고 일을 한 경우 저는 특히 없고요. 저는 뭐 사회정의부다 보니까 주로 이제 뭐 이런 뭐 살인 사건이나 뭐 이런 좀 강력 범죄들하고 이제 연관성은 잘 없어서 모르겠는데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경찰권이 미국이 너무 좀 세다. 너무 좀 과하다라는 지적은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또 뉴욕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이 경찰의 과잉 진압이 좀 유색 인종들과 좀 저소득층 그런 지역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소득층이면 사실은 이제 또 흑인들이 또 굉장히 낮잖아요. 이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타겟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사실 이제 뭐 흑인들이 시위에도 나왔지만 거기에 또 동조해서 같이 시위를 하는 백인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번 시위가 이렇게 크게 확산된 데에는 이제 좀 미국 사회에서 좀 터질 게 터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유대인 학살을 했던 독일이 뭐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국 내에서 유대인들을 좀 불균형적인 비율로 체포하고 가두고 죽인다는 게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이제 뭐 미국 내에서는 지금까지도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뭐 몇백 년 전 타이에 의해서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엄청난 핍박을 했었는데 흑인들이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는커녕 여전히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있고 또 편견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여전히 좀 피해자의 입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조지 플로이드가 남긴 이제 마지막 말이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말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 게 약간 인권 같은 것도 공기와 같아서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나눌 수도 없고 이렇게 가격을 매길 수도 없는데 지금 없으면 숨을 또 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권도 공기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조지 플로이드를 포함한 이제 흑인들이나 또 이제 차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제대로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조지 플로이드가 무력하게 목이 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보는 사람들도 약간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좀 답답함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이거 2020년에 이것보다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점점 더 이 시위에 많이 좀 동참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단순히 뭐 흑인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제 앞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순간에 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사실 뭐 1865년 남북전쟁 끝나고 노예 해방 있고 1965년, 65년 이제 시빌 라이트 액트라든지 또 보링 라이트 액트 통과가 되고 그리고 2020년까지 왔는데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고요. 글쎄 뭐 흑인들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사실은 아시안 일도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차별받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미국의 일, 흑인의 일이 아니라 좀 인권에 관한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뭐 책을 쓰신 변호사님이라 말씀도 너무 많이 잘하시는데 네, 오늘 굉장히 귀한 손님 모셔서 미국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뉴욕 검찰청에 계신 이민규 검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논란 그리고 잇따른 아동학대 법무부가 법으로 체벌금지를 추진하는 것 관련해서 뉴스 1타 강사 짚어보고요. 4부에서는 어제 출연해 주셨던 고 박정철 군 검안이 오현상 원장님 못다한 이야기 계속됩니다. 저는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